비영리단체 경영 4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어려운 선택들이라는 제목의 이제 글을 합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제2장 위기 시에 가장 필요한 지도력이라는 제목 속에서 먼저 위기 리더는 위기 예측력과 위기 대응력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첫째 부분에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위기 예측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기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말할 때 실패해서 오는 것보다는 성공한 후에 위기가 와서 망하는 조직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무사안일하게 이렇게 머물지 말고 거기에 성공의 꼬리를 물고 계속 발전한다 얘기를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지난 마지막 부분에 변화 얘기를 했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위기 속에 변화 속에 이제 이 내용은 주로 이제 비영리 단체에 관한 글이니까 그런 위기 속에 변화 속에 있는 비영리 단체들이 이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비영리 조직체들은 이익과 성과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지수가 없다. 게다가 이제 비영리 단체 특징을 말하는, 첫 번째로는 이익과 성과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지수가 없다. 두 번째로 게다가 그들이 의도하는 모든 일은 선하고 도의적이며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두 번째 특징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므로 의도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의 자원이 다른 곳에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며 승복하려고 들지 않는다. 지금 아주 비영리 단체의 특징을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비영리 단체는 이익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지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선한 의도,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과가 낮아도 반성하고 이제 더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비영리 조직체에서는 영리 기업에서보다 사업을 조직적으로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 때문에 어떤 그 좋은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을 다른 곳에 써야 된다는 데서 승복하지 않아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으로 뭔가를 포기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영리 조직체일수록 결정적인 선택에 직면해야 할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이다. 자, 지금 왜 조직적 폐기훈련을 해야 됩니까? 지금 들을 거는 비영리 조직체일수록 결정적인 선택에 직면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선별적 어떤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 사례를 들고 있어요. 그런 선택 중에 매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하고 이제 가톨릭 교구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가톨릭 교구의 대교구인 친구가 아마 대교라는 직책이 있는 모양이죠.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주교가 그에게 신부의 수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임무를 주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구에서 주교가 자기 친구인 대교에게 그 신부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걸 한번 해결해 보라고 이제 과제를 줬겠죠. 당면 문제는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이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사 선택에 직면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헤어날 수 없는 공경스러우면 도심지의 큰 가톨릭 교구에 있는 가톨릭 초, 중, 고등학교의 앞날에 관한 문제였다. 97%의 학생이 가톨릭 신자 가정의 아이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가톨릭 신자가 될 확률이 전혀 없는 아이들인데도 가톨릭 학교에서 맡아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지옥 같은 공립학교를 피해서 가톨릭 학교를 찾아온 아이들이다. 나는 오랫동안 가톨릭 교구의 당국과 심각한 논쟁을 벌여왔다. 아마 이 당시에 이제 친구가 하니까 피터 드러커가 이 가톨릭 교구에 컨설팅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뭐 자원봉사도 좋고요. 이제 직면한 문제 이해하시겠죠. 자, 가톨릭 입장에서 신부와 수녀의 숫자가 줄고 있고 할 일은 많고, 그래서 적어준 숫자에 맞춰서 일을 줄여야 될 텐데 취사 선택할 텐데 제일 큰 문제가 학교 문제. 가톨릭 초, 중, 고등학교가
학생 97%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야. 이거를 이제 정리하는 문제를 이제 논의했겠죠.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4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 신부들 중에는 이들의 첫 번째 사명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격심이 줄고는 신부와 수녀들을 우리의 가장 어뜸된 사명, 즉 영혼 구원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 카톨릭의 종교적 사명에 따라서는 당연한 논리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드러크가 이제 반론합니다. 나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하는 이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들 카톨릭에서는 바로 그 자비,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냥 떠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사랑의 정신이 위배된다, 기독교의 사랑이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며 결정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비용 대비라든가 어떤 가성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가치관의 문제다. 이제 이거는 기독교 중에 사랑 실천 문제다고 제시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덮어둘 수도 또 구렁이 담 넘어 가득 추신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드러크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뭐 어떤 결론을 말하지 않고 드러크가 계속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를 한번 인정하게 되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 결정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를 인정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명이냐, 안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냐, 이런 게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 복음을 영혼 구원이냐, 안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냐는 이런 어떤 결정 선택의 문제를 서로 인정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다. 단 그러한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영리기업이나 정부기관 못지않게 병리 조직에도 혁신이 필요한데 뜻만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병리단체는 좋은 뜻을 갖고 있고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나 아이디어보다는 주로 어떤 뭐라 그러니까 의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드러크는 그런 결정적 순간, 판단하는 이 순간 이걸 하나의 문제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혁신적인 자들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찾으면 뭔가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때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한데 어떤 자세냐면 우리들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영리기업이나 정부 조직 못지않게 비영리 조직체에서도 혁신이 필요한데 뜻만 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찾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자,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문제의식 갖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문제의식, 근데 혁신의식 이런 것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4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변화가 필요한 곳을 찾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혁신을 시작하는 데서도 중요한 것은 변화를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다. 기회죠. 위기. 변화는 위기죠. 위협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위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회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가톨릭 교구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와 있죠. 이것을 위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뭔가 기회로 본다면 여기서 뭔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혁신적 모든 의견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제 보충 참고로서 다음 그려보면서 드러크의 다른 저서나 소개합니다. 혁신과 기업가 정신이라는 책을 소개하는데 있으며 몇 가지 사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이제 국내에서는 기업가 정신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혁신을 포착하는 기회, 혁신 기회 원천
7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곧 나오겠지만,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성공, 예상치 못한 실패를 주목하면 그게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뭔가 일치돼야 되는데 불일치되고 있어. 일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일치가 되고 있어. 거기에 뭔가 혁신의 기회가 있다는 게 두 번째 혁신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어떤 프로세서상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자꾸 엇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앞에 불일치와 좀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프로세서상에 어떤 필요가 있다 할 때 거기에 이제 혁신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혁신의 기회는 있냐면 산업 구조와 시장 구조의 변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변화하고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면 거기에 혁신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인식의 변화와 지각상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지식이 등장할 때 그 혁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드러크는 요 중에서 지금 이제 첫 번째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례를 이 책에서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녹음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